투기 맞겠다고 잡는 대출, 실거주자 잡는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금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미래 보유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멤버십 자료로도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세금 보유세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은 결론은 갭 투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화폐적 현상. 그리고 세금이 나온다고 발악하는 게 아니라 발작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세금. 그리고 세금으로 세입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조세의 전가가 불가피하게 일어나. 우리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 기여도 한다. 다주택자들은.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고 실거주자를 잡는 양상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출 해결됐던 애 아니었어 잔금 막힌 입주 예정자들 발동동. 아까 이 얘기했죠. 수원의 매교역 펠루시드 여기에서 지금 대출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대출 총량이 있는데 대출 총량이 잔금을 치를 만큼의 대출 상품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대출 다 팔고 총량만큼 팔고 짐 싸고 가버린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서 총량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총량이 막혔습니다. 총량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대출이 6억이었는데 6억에서 3억으로 1금융권이 간 이유는 총량이 원래 100이었는데 2025년도에 이거를 60으로 정부에서 낮췄죠. 이 낮춘 거에서 지금 1금융권은 거의 80에서 90%를 총량을 다 써서 요만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품도 있는데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이 잔금을 가져간 상품들의 총량을 잔금을 치르는 게 100이라고 치면은 한 30밖에 안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출 상품 선착순으로 갔다가 다 팔리니까는 원래 대출 부스 있잖아요. 그 짐 싸고 가버렸습니다. 끝났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대출을 막으면은 중산층이 곡소리가 납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강남권에 거래가 되잖아요. 강남권에 웬만하면은 대출이 2억밖에 안 되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본으로든 어떻게든 갈아타기 돈으로든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5억 이하의 주택들은요. 이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출이 없으면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대출을 막으면은 고가 주택이 곡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중산층이 곡소리가 납니다. 투기 맞겠다고 대출을 잡았는데 실거주를 찾게 생겼습니다. 잔금 비상 여러 군데 있다고 하죠. 그리고 문제는 대출을 막으면은 사금융을 사용한다. 이 사금융을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알려준 규제 피해 집사하는 법 17억 7천인가를 근저당을 했죠. 더불어 근저당이죠. 그러니까는 되게 재밌는 게 계약을 하고 이틀 만에 잔금을 치렀죠. 근데 재건축 신탁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신탁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면은 입주권이 물딱지가 되죠. 물딱지. 만약에 매도를 하면은. 왜냐하면 혜경 여사님께서 2018년도에 증여를 했기 때문에 2027년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물딱지가 안 되는데 그 이전에 판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오늘 이 대통령의 집이 사업 시행자가 오늘 지정이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급하게 판지 알겠죠. 나는 물딱지가 되지 않고 그리고 돈은 근저당을 해서 선심 쓰는 척 하고 그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금융을 썼습니다. 매도자의 돈을 매수자가 쓰게 만들었죠.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닌데 이 대통령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기 전에 한 거는 내가 돈을 잃기 싫어서 그리고 물딱지가 되면은 거래가 안 돼서 이건 정치적인 거. 그리고 돈을 잃기 싫어서. 뭐 지금 이것도 3억에 샀다고 하지만은 그냥 3억에 사서 29억에 팔든 30억에 팔든 여기에 대해 세금 조금 내고 가져가는 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이번 정부가 이거를 안 된다고 하잖아요. 불로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명분을 세우려면 이 3억짜리 집을 사서 한 10억에 팔았어. 그럼 박수 받았을 거예요. 야, 진짜
진짜로 대단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근저당 끼워가지고 그냥 한 거잖아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머니투데이 출처입니다. 머니투데이 조사한 거니까는 출처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양지마을에서 체결된 아파트 총 144건 가운데서 금액 15억 이상 거래된 이상된 것 중에서 30건의 등기부 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9건, 무려 30%가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대규모 근저당을 설정한 걸로 확인됐다. 이게 이재명 자택이고요. 이 전부 다 똑같은 아파트입니다. 양지마을의 금호. 이재명이 대통령이 17억 7천 61% 근저당 설정을 해줬죠. 근데 그보다 20억 설정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9명을 보니까 1억도 있고 2억도 있고 매도자가 매수자의 편의를 봐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게 왜 생기냐? 그냥 이 사금융 안 쓰고 매수자가 그냥 금융권 이용하게 하고 매도자가 근저당 안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할 수 있었던 건요, 내가 지금 자택을 가지고 갈아타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해도 갈아타기 할 돈이 아니니까는 나중에 회수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이 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를 막겠다고 잡은 대출이지만은 실수요자가 잡히고, 그리고 투기를 막겠다고 대출을 막았지만은 사금융이 성행하는 거를 정부의 수장이 먼저 실천을 해서 그 실천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좀 되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냥 대출 풀면 괜찮은데, 저는 불만이 대출을 막지 않았으면은, 안 그래도 지금 대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출 관리 잘 되고 있어요. 60% 70% 대출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이번에 보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어떠느니, 지금 일본 비율을 들면서,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이 된 줄 아시죠? 그때 일본이 그 프라자 합의를 한 다음에 LTV를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예전에 80년대에 경험하신 분 아시겠지만 그때 미국보다 잘 나가는 기업이 일본이 더 많았습니다. 완전 경제 대국이었어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화폐 자체를 일본 걸 눌러버렸죠. 근데 일본이 그 당시에 LTV를 아파트나 이런데, 아파트가 10억이면요 대출을 12억을 해줬어요. LTV를 110% 120%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플라자 합의 이후에 LTV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 60% 50% 이렇게 낮춰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라 LTV 관리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대출을 막으니까 사람들이 원성이 커지죠. 그리고 1금융권에서 저금리, 뭐 지금 금리 기준금리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저금리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고금리로 빌리는 제2금융권으로 가게 하고, 제2금융권이 안 되니까 P2P를 이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세 반환 대출 안 되고, 그 다음에 생활안전지원금 1억밖에 안 되니까는 대부 이용해가지고, 대부 이용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 이용해가지고 대환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 내고 대부, 그리고 대부에 있는 15%짜리 20%짜리 대출 쓰고 더 불편하게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돈이 부족한 사람이 더 힘들게, 대출을 많이 이용한 사람들 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대출과 자기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자산을 키우는 건데 그 문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기를 막겠다고 잡은 대출, 실거주자 잡고, 여러 가지 변칙들, 뭐 사금융이 성행을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갈아타기 하지 않는 환경이나 돈이 좀 있는 경우에만 이 매도인 사금융을 매도인이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막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화가 아니라 양극화의 심화를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전세 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오늘 자주 얘기하는데 이주 수요의 맹붕격이 이제 시작됩니다. 전세 대란이 진짜 많이 커질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9월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8월 9월부터 이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이제 이사철입니다. 이사철이 원래는 1, 2월에 이사철이 1, 2월, 3월 요때에 이제 이사 수요들이 훨씬 많은데 지금 8, 9월들은 이제 이사 계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세는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이주 수요가 이동할 전세와 월세가 없습니다.
지금 전세 포모가 전 심하게 날 것 같은 게 서울시의 연도별 이주 물량을 보면요. 2026년도에 2만인데요. 지금 이주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27년도는 1만, 근데 2028년도 4만, 3만, 5만 정도가 있습니다. 2022 2만인데 지금 이 2만이 전세가 많으면은 수용 가능한데 지금 이 2만도 저는 수용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 하남 의정부로 전세 찾아 3만리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길동의 삼익파크가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빨리 진행이 되었는데 산전수전을 겪었지만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주를 시작했는데 지금 어디에 갈지 길을 못 찾고 경기 하남 의정부 그러면서 외곽으로 지금 다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노량진 뉴타운 13구역 이제 이주가 돌입했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 3구역인가 1구역 돌입했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그 표가 또 없어졌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벽적골의 8단지 1800세대 이주 8월 달에 합니다. 이건 리모델링, 이거는 재개발, 그리고 요것도 재개발. 방화 3구역도 이제 곧 합니다. 8월부터 하고 다 이거 2026년도에 이주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보세요. 지금 노량진 뉴타운 그다음에 영통 8단지 뭐 이런 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요 강동 같은 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의정부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00 이게 전세 숫자거든요. 전세가요. 없어요. 근데 이게 1000세대 이상을 받아줘야 되는데 없어요.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는 멀리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자. 여기 몇 개 있네. 고덕 쪽 몇 개 있고 하남으로 가자. 하남이 깨끗하니까. 하남도 많이 없어요. 그러면 구리로 가자. 구리도 없어요. 지금. 전세 없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전세 숫자입니다. 제가 필터링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대수도 필터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세만 몇 개인지 보니까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노량진 뉴타운 여기도 이제 이주 돌입하거든요. 여기도 세대수 많이 나옵니다. 가구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보면은 노량진 뉴타운 쪽 가면요. 보세요. 노량진 주변에 전세 있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흑석자이 아파트. 여기는 있네요. 여기는 이제 신축이잖아요. 신축인데 여기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139역을 다 받아줄 전세들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벽적골 이 수원입니다. 여기는 리모델링인데요. 여기도 심각합니다. 1800세대 이주 임박입니다. 1800세대. 여기도 심각합니다. 요 아파트거든요. 요거 8월에 이주합니다. 세대수는 1842세대. 주변 보겠습니다. 전세가 없습니다. 없어요. 1800세대 수용할 데 없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 병점 쪽 가야 되고 이제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죠. 전세값 자극될 겁니다.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건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전세가요. 일단은 이주 수요가 있는 그 근방은요. 지금 이제 전세 대란입니다. 아까 수원도 보여줬고 지금 방금 말했던 강동 같은 경우도 그리고 방화동에도 방화 3구역이 이주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전세 없습니다. 지금 방금 말한 000 찍힌 데가 대다수입니다. 빌라도 많이 없습니다. 방 2개, 3개짜리 제가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전세 대란입니다. 월세를 가거나 아니면은 외곽으로 전세를 꼭 가고 싶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될 겁니다. 근데 9월 달 또 계약 많이 되고 전세를 많이 찾아가지고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시점들이 있는 이사철입니다. 근데 내년에 공급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전세를 지금 살지 말고 이주하는 사람 중에서 대체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하십시오. 대체주택 재건축 특례조항, 재개발 특례조항 이런 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하시고 저는 이 이주 수요들 주변에 있는 2027년 좀 줄어들지만은 2028년, 2029년, 2030년은 서울에서 이주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주를 할 때 이주 주변의 전세가와 매매가들은 자극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는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세 찾아 산만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몇몇 지역들에서 전세가 찾기 힘든 게 플러스 이사철과 겹칠 겁니다. 내년에는 공급도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세금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는데 정부는 세금에 대한 방향들 바꾸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금의 강화를 하되 예외사항도 둘 건데 예외를 두지 말고
세금 자체를 증세를 크게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 이번 그 대통령 토론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개별건으로라도 심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자고 했지만은 지금 당장 지금 총량을 풀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은행 영업은요 10월 되면 끝납니다. 개업은 했지만은 휴업을 한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 1월까지.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분양을 받는 사람들, 잔금을 치르는 사람들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1금융권, 2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금융권도 상담사가 상담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1금융권 마찬가지로 안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 규제의 방향은 잡혔고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추춤할 수는 있지만요.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은 그 시기를 이용하고, 전세를 고민했던 사람은 전세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 혹시나 뭐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집을 샀어요. 계약은 내년 1월 잔금으로 꼭 미루십시오. 1월부터는 총량이 풀리지 않습니까? 대출은 규제가 있어도 총량이 풀리기 때문에 1월, 2월 달, 2월이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집을 샀다 그러면은 우리 잔금은 2월에 치르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인연을 맺었잖아요. 인연을 맺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실수 없이 자산들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좀 손해를 본 사람도 있다면요, 이거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결과들은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미래는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행동으로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하지만 성공한 사람은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들, 하지 않는 일들을 기꺼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익숙해지면 쉬워지고요. 아무리 쉬운 일도 처음엔 어려운 거니까 자산을 늘릴 때 첫 관문이 무섭다고 주춤거리지 마시고 잘 공부하고 시장에 잘 참여해서 기회들을 잘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